자, 오늘 정치와이드 첫 번째 순서는 여야 쟁점 토론입니다. 자, 오늘 두 분 현역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신데요. 저를 중심으로 화면에 왼쪽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나와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준비되셨죠? 아, 예. 오늘 이슈가 참 많이 있고요. 하나씩 심층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연휴 얘기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래서 오늘 두 분 의원 나오셨으니까 추석 민심, 지역구도 다녀오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들어볼 텐데 우선 이슈가 많았던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부터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당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을 텐데 우선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 민주당과 관련해서 김영배 의원은 지역구 등등들 다니시면서 이런 쓴소리를 들었다. 어떤 소리 좀 들으셨습니까? 예, 우선 오랜만에 긴 연휴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좀 국민들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왜 그렇게 당내 분란이 많냐. 민주당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나라가 걱정이다. 예. 힘을 좀 제발 합쳐라. 그런 쓴소리를 가장 많이 이제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 정말 먹고 사는 거 걱정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정말 매섭게 질타하는 거 좋은데 예. 민생 문제 해결하는데 민주당이 좀 앞장서라. 어. 이 두 가지 말씀이 아무래도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데 표현이 민주당이라도라고 하셨어요. 이거 일부러 쓰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요. 윤창현 의원께서는요. 자, 국민의힘과 관련된 쓴소리 그리고 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이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의 얘기 어떤 걸 들으셨습니까? 이제 같은 맥락일 수는 있겠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고 뭐하냐? 그 기각 얘기 말씀입니까? 네, 이런 거 전체적 포함해서 좀 이렇게 깔끔하게 끌고 나가지를 못했다라고 예.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질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그 말 들을 때마다 예. 일단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죄송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휴 전날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지금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대전시 동구 예. 번화가 거기에 그 식당가 같은데 의외로 손님이 적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경기가 안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 피부로 느끼면서 거기에 이제 식당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경제 좀 살려라,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건 저희 당과 또 우리 또 대통령께도 하는 예. 같은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정치와 경제 이 두 가지 면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걸 주로 들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각각 두 가지 정도씩 말씀하셨는데 앞에 첫 번째 부분은 각 당의 입장에서 뭔가 설명해 주셨고요. 뒷부분은 공통되네요. 민생과 경제 이거 좀 어떻게 잘 안 됩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살릴 방법 없습니까? 이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다. 이 공통점이 두 분 오늘 계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좀 진행해 텐데 우선 국회에서 이 문제 이슈입니다.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오는 6일 본회의에 국회 인준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가 동일해줘야 임명이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자, 그런데요, 김영배 의원님.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 논의했다는데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그러니까 인준을 안 해주기로 이렇게 정한 겁니까?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모레 이제 2시 예. 본회의 앞두고 저희들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데 청문위원들께서 예. 일치하게 후보가 너무 부적격자다. 오. 이걸 조목조목 지금 9가지 이상으로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의원총회 참석하셨죠? 그렇습니다. 들으셨을 때 가장 결정적으로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이유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우선 개인적으로는 비상장 주식을 10억 원씩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10년 가까이 몰랐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신고를 배당을 3억 원 이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매년 3천만 원씩인데 예. 이 판사 월급이 그 정도 안 될 텐데 3천만 원씩을 배당으로 받으셨다는데 그걸 몰랐다 이렇게 하고 재산 신고에 누락했다는 거는 이거는 결정적 하자인데다가 예. 본인이 판결할 때 예. 안성시장한테 재산 신고를 일부 누락했다고 해서 유죄를 선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수장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또 하나는 예. 이분이 이제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질문자마다 입장이 다 달라요. 여당이 물어볼 때가 다르고 야당이 물어볼 때가 다르고 이분이 물어볼 때가 다르고 저분이 물어볼 때가 다르고 이렇게 하면 이 민주공화국의 한 축,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철학과 소신이 예. 도대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우리가 인준해 줄 수가 있느냐. 예. 그래서 이거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의 견제와 균형의 한 축으로서의 예. 임무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정치적인 사유는 다 빼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게 중론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창희 의원님께서는 지금 저 반대 이유 몇 가지 세고 사실상 뭐 오늘은 정하지 않았지만 오는 6일 직전에는 저 정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라는 걸 좀 전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이게 자료가 왔어요. 예.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 자료 이거 그래가지고 화면에 좀 보여주실까요? 예,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만 한 지금 페이지 수로 설명 자료. 59페이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증여, 즉 그러니까 재산 처가의 재산 분배 과정 본인이 아니고 증여를 통해서 취득했는데 그 당시에 기준이 125만 원이었다는 거 처음 받을 때. 예,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 이상이야 신고 대상이라서 이게 이제 처음에 받을 때 125만 원이나 훨씬 아래였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뭐 해서 한 7가지를 쭉 설명하는 내용도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또 여러 가지 그 판결에 대한 얘기도 다 나오고. 여기 해명한 자료군요. 그렇죠. 이제 여기가. 해명 자료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읽어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제기를 쭉 하고서 설명이 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안 들으시고 제기 쭉 한 게 좀 많다. 뭐 전체적으로 좀 어째 좀 부적격이다. 좀 약간 요렇게 싹 한번 두루뭉술하게 좀 몰아가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되는 거지만 해명이 된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본 다음에 다시 재반박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그거 자체를 그냥 문제 삼아서 그 가지수 많은 게 다 해결이 되는데도 해명이 되는데도 많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뭐 태도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좀 주관적인 그런 판단.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는 좀 해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듯한 느낌이라서 좀 일국의 그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좀 객관적이고 좀 날카로운 그런 팩트에 체크를 한 그런 좀 그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솔직히 그런 생각이 말씀드려서 듭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사법 리스크에 시달린다 이런 이제 고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웬만하면 사법부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이 국회 표결을 통해서 인준하는 이 대법원장 인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기류가 흐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대법관을 이제 지내시지는 않았는데 대전 고법에 계실 때 그 기관 평가를 한 거 보니까 동료 평가에서 꼴찌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한변협에서 평가한 것도 아주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해보지만은 가장 잘 평가하는 사람들은 옆에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고 공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여러 가지 해명이 된다고 그러셨지만 실제로는 그 청문회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많은 분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삼권 분립 체제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느냐, 정쟁거리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혹시라도 보일까봐 그러니까 고민하는 대법원장 건데요. 공백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의식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사실 아까 박용진 청문회 간사를 비롯해서 청문회 위원들이 일치하게 사실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저 다른 청문회 많이 봤습니다만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고심이 있습니다만 한 이틀 남았습니다만 저는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렇게 강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일단 인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뭐 한 말씀만 예, 드리면은 말씀하시죠. 이 사법부가 일찍 이렇게 대법원장이 임명이 돼서 저 전열을 정비하고 재판이 빨라지고 여러 가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전략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돌아다녀요. 예, 그래서 사법부가 좀 천천히 전열이 정비될수록 예. 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그런 그 얘기를 다 저 종합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게 민주당이 이게 단순하게 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 좀 더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좀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좀 사지 않으려면 예. 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각이 많이 차이 납니다. 지금요. 하여튼 이틀 남았는데 일단 부정적이다. 좀 전향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요거 좀 맞서고 상황이다.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또 한 명의 후보자 아직 인사청문회 안 열렸어요. 내일 잡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윤창현 의원께 좀 질문드리겠는데 예. 내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일단 잡혔는데 예. 국민의힘은 이거 보이콧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 참석 안 하는 겁니까? 그 뭐 지금으로서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어떤 같은데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원식 저 존칭 생략하고 예. 신원식 유인촌 예. 김행 이 세 분을 모두 공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분산이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선택과 집중이죠. 어. 예, 한 명을 딱 잡아서 아주 예. 세게 한번 밀고 나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김행 장관 같은 경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또 김건희 여사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처음에 지명이 됐을 때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연막을 형성하면서 예. 일종의 이제 그 의심의 안개, 의심의 구름 이런 것들이 이제 거치질 않고 있다는 면에서 예. 그런 것들을 감성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서 한 명에게 집중을 해서 그분을 낙마를 시키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 그래도 청문회를 참석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도 참석을 관계를 하는데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지금 그 권인숙 위원장께서 정말 독단적인 그런 여당을 패싱하고 이렇게 회기를 개최를 일방적으로 의결하시고 청문회 날을 잡고 그렇죠. 어떤 계획을 잡은 거 일방적으로 정해놨다. 그거를 좀 서로 그러면 합의를 해서 이렇게 예. 중요한 문제인데 좀 잘 서로 합의를 해서 공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방어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 이번엔 저 이재명 대표 때도 방어권에 문제가 있는 건데 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예, 공격을 예. 하셔야지 방어권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공격만 하려고 하면은 저는 문제가 이번에 있다. 정말 황당한 경우예요. 예.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경우는 이제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죽 후보에 대해서 방어할 자신이 없었으면 청문회 참석조차 안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청문회 법이라는 게 강제가 아니고 청문회를 하고 나서 이게 이 채택이 안 돼도 결과 보고서가 없어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고 장관 후보자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장관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여는 것조차도 부담스럽다. 국민의힘이 그걸 굉장히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방어를 겁니까? 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 결함이 많다라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 아까 권인수 위원장 일방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오죽 여당 측에서 예. 아무런 합의를 안 하려고 하면은 위원장이 고육지책 즉 예. 인사청문회라는 건 기간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이걸 국회로 보내오면 예. 그때로부터 며칠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됩니다. 안 열면 예. 대통령이 그냥 다시 임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고 예. 트집 잡아서 안 들어오는 이런 상황은 황당한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속보로 하나 들어왔거든요. 자막 한번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요. 여야가 직전까지 이게 합의가 안 됐거든요. 근데 내일 정상 개최하기로. 그러니까 여야 다 참여해서 일단 잘 됐네.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게 상식이죠. 요 문제는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일단은 뭔가 접점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는 지금 강서구청장 후보들이 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일단 그 모습부터 여야의 모습이 오늘 있었거든요. 그 모습부터 좀 하나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서 선거에서 우리 강서 구민들 또 우리 국민들께서 나서서 보여줘야.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태우 후보 사모님 오셨어요.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당의 정책과 전략을 총괄하고 계시는 여러 현역 의원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는 강서구, 떵떵거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더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예요. 그런데 여야 지도부 모습 다 보셨죠? 화면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오늘 알려진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은요, 지금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당협위원장들께서는 강서구를 꼭 찾아서 식사도 하고 뭐 간담회 그거 어떻게 했는지 적어서 인증을 하는 걸 좀 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뭔가 엄청난 공을 들이는 거예요. 다 가세요입니다, 다. 그리고 오늘 또 민주당은요, 강서구에서 최고위원들 지도부 다 모여서 회의했어요. 이거 두 번째 회의입니다. 회의를 아예 거기 가서 엽니다. 우리 여기 있다고. 자, 이거 두 분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먼저 윤창현 의원님. 예. 왜 이렇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렇게 이토록 공을 들이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마도 이제 원래 일꾼이 일을 잘하는 분을 뽑으면 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이 전망적 투표라고 그러죠. 앞을 내다보면서 누가 일 더 잘할 거냐.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구도가 회고적 투표가 돼 버렸어요.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심판이랄까 또는 평가. 예.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서 예. 이 정권에 대한 평가의 어떤 문제로 이게 귀결이 돼 버리는 느낌이 나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아예 총선으로 옮겨 붙는 거죠. 총선에 이제.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줄 있겠구나. 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저 평론가들의 말씀도 나오지만 예. 역시 그게 제일 그 전염성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보다 저도 놀랄 정도로 아주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고 그러면 있고. 국민의힘이 약간 방어하는 입장입니까 지금요?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통적으로 야당 우세 예. 지역인데 이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예. 지방선거 때 여당 후보를 뽑아주셨는데 그게 이제 또 지속이 되느냐의 문제가 또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정권에 대한 평가, 용산에 대한 평가 이런 느낌으로 이게 좀 변질할까 확산이 되면서 총선에 연결되는 그 고리가 생기니까 이게 약간 자존심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좀 너무 좀 판이 너무 커져 너무 버렸어요. 커져 있고 알겠습니다. 좀 저도 그 가봤는데 예. 후보님은 이제 구청장님 후보인데 뭐 오신 분들은 막 그냥 뭐 대표님 오시고 막 그러니까요. 원내대표님 오시고 체급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하면 좀 애매하지만 하여튼 그런 걸 느끼면서 이게 좀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선거가 돼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전통적인 텃밭이라고까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병상에 입원 상태인데도 저렇게 가서 뽑아달라고 지지해달라고 할 정도거든요. 왜 이렇게 판을 키운 겁니까? 그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유일한 보궐선거란 말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정은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겁니다. 결국에는 노무현 정부 때도 가만히 보면 22연패 보궐선거를 22번 지면서 예. 국정 지지도가 완전히 추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 정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거법을 중간에 바꿔서 1년에 한 번만 보궐선거를 하도록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딱 보궐선거 있는 게 마침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 딱 있고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대가 이번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판이 진짜로 커지게 된 거는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검찰이 1년 반을 진짜 인디안 기우제처럼 수사해가지고 기각이 되는 바람에 예. 그거 영향까지 간 이게 겁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게 누가 더 민심에 가깝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저도 사실은 조금 전에 강서구에서 예. 있다가 비 맞고 선거운동하다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두 분 보니까 다 갔다 오셨네요. 지금 이 정도로 판이 커져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후보들이 오히려 당혹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자, 요거 토론 마지막 주제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난 1일에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한중전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한 포털 사이트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숫자가 뭐 거의 90% 넘는 막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요. 우선 윤창희 의원님. 예.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걸 오늘 연일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선거에 국민의힘이 피해를 볼까 봐 이걸 걱정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국 지금 이제 일본하고 네덜란드를 경우에 들어온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거를 누가 하겠는가? 2천만 개 번의 광클 미친 듯한 클릭이다. 뭐 매크로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댓글은 별로 없는데 클릭 수는 늘어나는. 그러면은 이게 한마디로 내자입니다. 여론 조작, 가짜 뉴스. 그 두 단어가 이 하나의 가능성을 여기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굉장히 피해가 될 크고 수가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이런 걸 하겠는가? 미국 국민들이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뭐 대충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짜 뉴스, 여론 조작, 댓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한번 살펴봄으로써 뭐 다 좋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뭐 여론 조작과 가짜 뉴스를 제거할 수 있다면 정말 페어한 게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공정하게 게임을 하자. 우리가 그렇게 좀 하자는 거지 뭐 누가 누구를 뭐 저기 일부러 막 그냥 문제 삼아서 억지로 그냥 희생자 만들고 이러자는 게 아니죠. 김영비 의원은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여당이 이 뺨 맞고 엉뚱한 데 화풀이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되고 나서 여론의 역풍에 직면을 하니까 아니 왜 축구를 하는데 물론 여론 조작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처벌 받아야 됩니다. 조사해야 되고. 그런데 아니 이거를 갑자기 무슨 선거와 관련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면서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거든요. 전형적인 침소봉대 아닙니까? 지금 진짜로 조작이 문제가 되는 거는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 갑자기 양평으로 가는 고속도로 이 도로가 휜다든지 이런 게 문제지. 아니 이거는 지금 축구하는데 뭐 일부 네티즌들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찾아서 처벌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국가적으로 무슨 큰 일이 생긴 것처럼 하는 거는 다른 속셈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오히려 선동을 할 게 아니고 차분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좀 받아들이고 국민 여론도 살피고 그러나 또 이거는 뭐 깔끔하게 처리할 건 또 조용하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에 있는 포탈에서 중국을 9대1로 하는 그런 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을 조금 확장 해석하면 선거라든가 어떤 다른 이슈에 있어서도 거꾸로 1대9가 될 게 9대1로 나왔을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여론이 이렇게 돼 있네 하고 거기서부터 잘못된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확장이 되고 다른 이슈로 전달이 됐을 때 문제고 이재명 대표 리스크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대표 리스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노를 자아내면서 결집하는 힘도 있어요. 여당 지지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굉장히 그런 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속으로 부글부글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아까 하는 것이. 기각 관련된 얘기에 대한 또 약간 아니 설명인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마시길래. 자, 김영희 의원께 바로 그 이렇게 얘기는 드릴게요. 제가 꼭 좀 하고 국민들께서 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저렇게 많은 수사 검사들이 단기간, 그러니까 투입되고 특히 1년 반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지금까지 수사를 했는데도 증거 하나 제대로 못 내놨다는 건 이거는 검찰의 치욕일 뿐만 아니고 정권의 무능과 치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정부는 자기가 할 일, 국민의 삶을 살피고 나라가 정말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해야지 지금 축구하는데 무슨 저 포털 사이트 하나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걸 난리를 내고 그걸 마치 선거에 뭐 일이 생길 것처럼 정치적인 발언을 관료들이 해댄다는 거는 오히려 저는 정부 관료들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굉장히 위험한 저는 태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요 이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정도까지 압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쟁점거리가 꽤 많이 있어요. 이거 다음 기회에 한번 좀 다시 한번 마련하도록 하고요. 오늘
쟁점 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창희 의원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봉투 사건의 체포 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은 잡범이 아니죠. 꼭 중대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이지 잡범이 아닙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역할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본인의 작은 승리가 필요할 겁니다. 자, 추석 연휴 전에 정치권에서 가장 큰 뉴스라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 뉴스만 한 게 없었죠. 그리고 이게 추석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의견과 생각과 그 방향들은 달랐습니다만요. 그리고요, 이게 약간 후폭풍일까요? 정치권에서 자꾸 이 얘기를 또 계속 끄집어내요. 그리고 이른바 한동훈 책임론, 뭐 이런 것까지 꺼내시는 분이 있거든요. 우선 관련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부결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45분짜리를 갖고 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런 얘기가 한 번씩 들어가요. 결정적으로는 윤관석 그 당시에 돈봉투 사건 얘기하면서 절대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법 가서 다 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고도로 한 장관이 좀 그런 것을 좀 촉발시키는구나. 한동훈 장관이 실질적으로 지휘를 했다면은 권한을 행사했다면은 저는 구속영장 기각이 안 됐다고 봐요. 전 구속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한동훈 장관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정치인의 약간 분석이 다르죠. 뭔가 너무 좀 야당을 자극하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뭐 결과도 가결됐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 보인다. 한쪽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수사 이끌었으면 달라졌을 거다. 근데 특히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한동훈 책임론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만약에 지휘하거나 이끌 수 있는 위치였다면 기각이 안 됐을 것이다. 구속영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사하는 수사검사들은 사실 평검사와 부장검사들이거든요. 예.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인데 검찰총장이 만약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니고 한동훈 검찰총장이었다면 뭐 수사 기록을 보고 판단하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장관 총장이 그 수사 지휘를 해서 증거관계를 확보하고 또 구속 여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만큼 개입을 해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었다면 그 수사검사들이 했겠죠.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구속 사안인가 아닌가를 보는 법원과 검찰의 시각 차이. 특히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판사가 마지막에 야당 대표로서 국민의 비판을 받고 그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기각 사유를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정치적인 책임의 영역의 하나로 판단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뭐 수사를 잘해서 모든 영장을 다 발부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한동훈 장관한테 그 서울지검 차장검사 시절에 수사받았던 저도 교도소 갔겠죠. 갑자기 또 그 얘기를 꺼내시네요. 유죄를 받은.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본인 관련 얘기를 또 수사 얘기를 꺼내서 제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나와 계신데요. 이른바 이제 한동훈 책임론 얘기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됐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건가?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거 법무부 장관 그동안 무슨 얘기한 거야?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랄까요? 법무총장을 한 거죠. 법무총장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국무위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 같은 이야기를 하고 검찰총장이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를 본인이 맨날
출퇴근할 때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예. 자초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면 일부러 뭐 부계를 유도한다고 볼 수도 있는 식의 준비를 해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45분 동안 그걸 설명한다는 전례도 없었고 관례도 없고 예. 대체로 3분에서 5분 정도의 동의안을 제출하고 많은 일인데 본인이 계속 그렇게 길부장하게 설명했다는 거죠. 해왔고 그 유도를 해와서 국회를 그냥 소란을 이렇게 해서 국회의 어떤 민주주의 절차 과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거는 비사실 유포와 진배 없는 일을 법무부 장관이 했다. 이렇게까지 비판받을 정도니까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부계를 유도하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뭔가 일부러 약간 이렇게 거부감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민주당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이렇게 그 소란스럽고 뭔가 방탄하는 이미지 이런 걸 유도하려고 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예. 검사 입장이잖아요. 수사를 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 그게 목적이겠죠. 예, 그게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부결시켜서 예. 법원에 가지 않고 결국은 영장 심사를 받지 않아서 결국 영장 기각 사태가 예.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생각할 그런 대한민국 검사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심한 억측이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부결을 내심 원했다면 예. 공격을 하는 한동훈 장관도 부결을 목적으로 삼았고 방어를 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부결을 목적으로 삼았는데 결과는 체포동의안 가결. 그렇게 결과가 나오기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정치권에서 연휴 동안에 살짝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게 안 되면 탄핵소추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열어뒀거든요. 이게 한동훈 장관의 향후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막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등장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아니, 저희가 무슨 탄핵안이나 이런 것 추진하는 게 물론 그걸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제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만 네. 그것이 지적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 단초의 취지에 잘못된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국무위원을 탄핵하거나 해임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한 행위 이를 그렇죠. 문제 삼는 겁니다. 헌법...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 답변을 했는데 그 질문의 취지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파면 요구하고 그다음에 뭐 탄핵소추 얘기 꺼내는 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아예 정치적 행보를 막으려고 지금 사실 탄핵소추가 되면 정지가 돼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의 의도가 거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을 너무 크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 좀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내년 총선에 쓸 수 있을까? 쓸모가 있을까?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적어도 수도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얼굴로 나왔을 때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전 제가 볼 때 그거 쉽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출마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이 문제가 매우 딜레마 같은 상황일 거예요. 또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하고 싶은 사람이 대거 공천된다는 얘기를 전제를 하겠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그러면 거라는 이제 거죠.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했을 때 수도권의 국민의힘 출마자들은 패닉 상태. 영남은 공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에 대해 동의할까? 거기다가 또 플러스하면 지금 같은 국정 운영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총선의 간판으로 내세워서 수도권 선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민주당의 고민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용들은 명백한 것 같은데 이게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 만큼의 사안인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확신하지 못해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용도는 과거에 비해서 매우 적어졌다
쓸모는 예. 근데 문제 핵심은 탄핵을 시켰을 때 말씀드렸던 헌재의 인용 여부가 상당히 더 중요하게 판단되는 내부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그 의도는 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나 해임 건의에 지금 맛을 들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재미를 붙였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 권력의 전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탄핵소추만 해도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통과시킨 게 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이거는 헌재에서 각하됐어요. 아예 예. 문턱도 못 넘어갔어요. 예.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기각됐죠. 또 최근에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헌재에서 앞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거는. 예. 진행이 될 거고요. 해임 건의만 해도 박진 외교부 장관, 또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이유는 분풀이를 하고 싶은 거다. 분풀이 화풀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봉쇄하려는 목적보다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분풀이 그리고 심자랑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만 보면 화가 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상황이? 그렇겠죠. 제가 보기엔 보완 설명 조금만 더 하면 말씀하세요. 뭐 탄핵에 대한 추억이 있지 않을까. 추억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수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그때 당시의 그 추억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힘이 있다. 그리고 탄핵과 해임 건의안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총선 국면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입법 권력을 통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예컨대 뭐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사회 권력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다.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진지전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이 과거의 추억에 남아있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탄핵을 하고 그래서 몇 개월간 업무 정지를 시켜보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또 그 민주당을 따르는 많은 그 세포 조직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구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게 되죠. 그런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에는 이제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국회에서 저렇게 횡포를 부리는 국면에서는 더 이상 이 국가가 운영이 안 되구나 하는 그런 결과로서 상당히 크게 총선에서 참패를 할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남용을 말씀하시는데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죠.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매번 거부권을 행사하죠. 국무위원들은 민주당이 통과된 법을 시행령으로 바꾸죠.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후보 대통령이 밀어붙이죠. 제가 볼 때는 쌍방이 지금 남발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남발 속에서 국민들이 어떤 편이 더 상식적이라고 판단하는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1년 6개월, 아니 1년 한 넘을 동안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도 국정운영 방향을 전혀 바꾸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야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 내 다수당으로서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또 근본적인 한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치열하게 지금 정해되는데 한동훈 장관 관련된 목소리가 하나가 있어요. 요거를 김용남 전 의원님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마를 전제로 한 어떤 전망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뭐 여권에서 신망이 두터운다라면은 어디 강력한 후보끼리 붙어서 한번 해보는 것이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용기가 필요한 거지. 뭐 정치적으로 한번 두각을 나타내 보려면은 한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당선되기 어려운 곳에 가서 한번 출사표를 던져가지고서 거기에서 성공을 해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저는 단적으로 뭐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애둘러서 뭐 어려운 했는데 한마디로 험지예요.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총선 당선되기 정말 어려운 곳으로 가라 이거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총선 출마한다면 그런 선택을 할까요? 수도권의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장관이 만약 출마를 하면
험지 출마를 해주기를 원하겠죠. 원할 거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좋은 자리에 이렇게 꽃가마 타고 가면 지켜보는 사람들은 심 빠지잖아요. 다른 곳 그 힘든 곳도 많은데 뭐 그런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퀘스천 마크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 지켜보는 사람은 센 사람들끼리 붙는 게 재밌잖아요. 제가 보기엔 사람은 좀 센 사람끼리 붙어야 된다. 현대 선거에서 정치에 그 선거에 나가는 정치인들은 아마 전생에 로마 시대의 검투사였을 거예요. 듣고 보기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관중은 센 사람들끼리 붙는 게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센 사람하고 붙는 어려운 게임을 하는 것을 원하죠. 근데 글쎄요, 성사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지켜봐야 될 문제니까요. 그냥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 좀 했고요. 다음은 이제 민주당과 좀 관련이 있어요. 민주당의 어떤 속사정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현상이 좀 오늘 보였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수박 당도 감별이요. 근데 또 수박에 작은 따옴표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먹는 수박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도를 감별한다. 일단 뭐 민주당 내에서 뭐 수박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이제 관련 이 목소리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화면 뒷부분에 영상 뒷부분에 무슨 뭐 감별 사이트 같은 거 무슨 이렇게 엑셀 파일처럼 생긴 게 등장했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요. 이게 지금 막 이게 떠들고 있어요. 퍼지고 있어요. 수박 감별이라고요.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무슨 예를 들어 어느 조직에 뭐 참여했는가 아닌가, 과거에 뭘 포기했는가 안 했는가, 뭐 표결 어떻게 돼 이런 걸 쭉 써면서 점수를 매겼는데 그 점수가 밝은 색깔 보이죠? 수박 당도로 표시돼 있어요. 그래갖고 만점이 5점이고요. 최하점이 0점이에요. 근데 이름 색깔 쭉 나와요. 이게 농도별로 색깔이 달라요. 5도부터 0도까지 감별기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근데요. 대표적으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5도입니다. 수박 당도 5도. 반면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0도예요. 없어요. 당도가 없는 걸로 나와요. 이게 당도가 아마 이른바 이제 비명 색깔이 강하다, 때로는 뭐 이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해석까지 되거든요. 김준수 전 총장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거?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이런 거를? 비유적이기도 한데 참 여름 과일로서 가장 맛있고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인데 지금 철 지났어요 지금 여름이. 그러게 지금.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어떤 당원들이 이제 민주당의 열성 당원들 그리고 또 민주당을 본인들 나름의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 이제 이견 그룹이나 뭔가 행동이 다른 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하나의 상표를 붙인 게 수박인데, 이게 이제 뭐 당도로 굳이 이야기하면 브릭스로 표현해서 한 포도 같은 게 23, 4되고 수박도 한 20 가까이 될 건데 5 정도까지 분류하면 그 분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5점 만점이에요, 저거는 아무튼 지금. 그러니까 당도가 높은 게 좋은 건데 역설적으로 이제 민주당에는 안 좋게 되는 행태라서. 근데 이제 왜 저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냐면 강력한 중앙당의 공천 제도가 있는 그리고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다 내각제 국가입니다. 내각제 정당은 강력한 중앙당 공천을 하고 있고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는 중앙당 공천이 없고 지역에서 주민이 투표해서 후보를 뽑습니다. 후보들이 알아서 나와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서 그래서 뭔가의 이제 당 내의 갈등이나 이런 대결, 권력 투쟁이 대통령제에 있을 때는 대체로 지역으로 그리고 이제 원내 그러니까 국회로 이렇게 분산되는데, 내각제 국회는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으로 집중하고 당이 미리 집권하는 그 내각을 짜기 때문에 충성 위주로 이렇게 짜지는데 우리는
당 대표가 있지만 대통령 후보는 또 따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 대표의 충성과 대통령 후보의 충성이 미래에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권력 투쟁의 형식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국회의원의 당에다가 이제는 당원의 당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원들이 더 열심히 뭔가 당에 대한 어떤 이런 걸 지금 요구하고 저 간별 사이트는 아무리 봐도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층이 맞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면 이제 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그쪽 부류에서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저런 것이 이제 당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거고 이런 것이 조금 더 지나치면 2016년 소위 친박 간별사가 등장해서 완전히 그 총선에서 패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180석 예상에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런 데서 이런 데서 너무 이제 저런 부분이 지나쳐버리면 국민들로부터 예면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저런 것이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갈 정도여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당내 유력한 최고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저걸 근거로 해서 상대를 비판한다든가 저것에 대해서 막 당내 어떤 징계를 내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저거 행동화되면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냥 한번 지켜보고 웃고 넘어가는 정도로 봤으면 좋지 않을까. 김 전 총장님. 그러니까 뭐 혹시나 당신은 몇 도야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건데 혹시요. 김 전 총장님이 만약에 현역 민주당 의원이라면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당도가 몇 점쯤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뭐 보니까 한 3에서 2 사이일 것 같습니다.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예를 들면 뭐 나름대로 당에 좀 쓴소리도 하고 또 당이 혁신해야 되니까 민생과 혁신을 해야 된다는 이유와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뭉쳐야 된다는 이야기는 다 공존할 수 있는데 각각의 편을 들어서 여러분 혁신하자는 뭔가 당 대표를 비판하는 것 같고 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자 그러면 혁신을 하지 말자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면 그 사이에 2, 3 사이에 놓을 수밖에 없는데 중간쯤 나오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같이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오늘 보니까요 어디 인터뷰 나가셨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이른바 가결표를 던진 게 누구냐, 그 가결표 숙청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30 민주당 의원을 숙청 대상 1순위가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30의원이 안 나왔잖아요. 이 수박 당도가 5 위로 있어요 지금. 5보다 높은 당도가 있다고요? 게 남아 있고 제가 제 지역구인 경북 청송이 그 우리나라 이 사과 산지의 최고인데 거기 가면 이 비파괴 검사로 그 당도 측정기가 있어요. 딱 대보면 당도가 나오는 거예요. 딱 나와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뭐 원하시면 전부 다 제가 측정해 드릴 테니까 브릭스로 이게 얼마인지. 근데 왜 하필 30원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들고 가서 측정은 안 해봤는데 대선 때 보니까 30의원께서 이미 그때 예견을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구속된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검찰의 수사가 늦어져서 결국 구속영장까지는 청구가 됐는데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피해 숙청의 1호가 30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 제가 보기에는 수박 당도가 한 10쯤 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저기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뭐 저 조건과 상관없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이상민 의원한테도 뭐 한 3등 안에 안 드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얼마 전에 보니까 이상민 의원에게는 혹시 뭐 탈당해서 이쪽으로 오실 생각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사실 이런 뭐 간별 사이트니 이런 게 뭐 물론 정치권 내에서는 뭐 별 이야기가 다 있지만 이게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이런 내용으로 그 지지자들이 흉흉하게 이런 것을 돌리면 이것을 당 지도부가 막아야 돼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우리 당의 그 민주당은 아주 정통 그 민주정당으로서 국민 전체를 대변해 왔고 당원들도 국민 전체의 눈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지 이러면 되겠느냐 이래야 되는데 사실 집권자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왜 뭐 댓글 달고 이러니까 막 항의하니까 그건 뭐 양념 아니냐. 양념.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보면요. 그 깨소금 가지고 뭘 그러냐. 뭐 좀 봐줘라. 뭐
고소하잖아요, 깨소금.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한번 계속 뒤에서는 좀 더 세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감별 사이트 뭐 수박이라 하니까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수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겉은 파랗고 속이 속은 빨갛잖아요. 그리고 겉은 민주당인데 안으로 속은? 들어가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알 수 없으니까 이 지금 수박 당도까지 나왔는데 원하시면 제가 기계 드릴 테니까 그게 또 가시네 지금. 측정하십시오. 뭐 측정 기계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이 얘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이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색출, 숙청 굉장히 무서운 단어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또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단식이라도 해가지고 그 결연한 그 결기를 보인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분들 스스로 용퇴를 하는 게 맞다. 그 스스로 밝힌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공천 가지고 또는 체포 그 동의안 그 표결 가지고 당 대표를 겁박하고 그랬다면 뭐 그런 콩가루 당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징계, 용퇴 뭐 이런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명계로 꼽히는 의원 계시죠? 이원욱 의원. 근데요. 며칠 전에 본인이 추석 연휴 때 나 이런 문자, 그러니까 문자 폭탄을 받았는데 참 이런 것까지 오더라 하면서 본인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원욱 의원에게 누군가 보낸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웃기는 작자군 정신 차려. 민주당 탈당해라. 어떤 의원에게 그 소속당 탈당을 하는 얘기는 참 글쎄요. 그리고 국짐으로 이것도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짐이라고 쓰는군요. 국짐으로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복귀란 표현도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원욱 아웃. 뭐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혹시요. 방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몇몇 의원 이름이 나왔고요. 여기 이원우 의원 얘기도 있고요. 추미애 의원도 아까 뭐 가결편 징계 꺼냈거든요. 혹시요 이거 향후 총선 때 다가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험지로 나가라 아니면 아예 총선 불출마해라 막 당에서 이런 요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매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최근에 사안 때문에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면 사태를 좀 호도하는 측면이 있고요. 어차피 그 공천 과정에서 3선, 4선, 5선 이상의 중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용퇴를 요구하거나 험지 출마를 요구해서 가신 분들 많이 계세요. 당장 원내대표인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성동에 있다가 본인이 내려놓고 서초로 간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당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 지도부가 제대로 된 공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측면의 어떤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를 들면 문자가 와서 이원욱 의원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벌어진 사태를 보시자고요. 검찰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정치 수사를 통해서 소위 정치적인 공작을 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영장 청구에 체포 동의안을 활용을 해서 소위 비대위 체제를 세우자고 얘기하면서 현 지도부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의도했거나 아니면 공천권을 보장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안 자체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을 이용해서 소위 비명계가 차도살인을 했다거나 내부에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사안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뭐 당도 이런 거 빼고 윤리심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원 당규와 윤리 규범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의원총회에서 모여서 원내대표로 뽑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한 얘기고 또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럼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이후에 해당하는 분들은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본인이 험지로 가든 용퇴를 하시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본인들은 예를 들면 무슨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이런 결정을 동의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자신들이 무슨 예를 들면 엄청나게 예외적인 인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받으시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정치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민주당의 어떤 내용으로 비춰지고 있죠. 언론도 이제 그렇게 보면 다루는데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좀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사리 그 시각들이 이렇게 잦아들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어제
아주 좀 짧게 다뤄봤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있습니다. 괴뢰라는데 괴뢰. 어제도 잠깐 괴뢰에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쓰나? 괴뢰라는데 이게 돼 있거든요. 일단 화면 좀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30일에 아시안게임 여자축구대회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의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TV에서는 지난 2일 날 이거를 보도해서 알려줬어요. 근데 그때 북한이 표현 보세요. 조선 4. 근데 1점이 우리잖아요. 괴뢰입니다. 괴뢰. 괴뢰라는 게 이게 뭐가 이렇게 꼭두각시 약간 비슷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누구는 이게 괴뢰는 사람도 아닌 거 아니냐? 원래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조선 대 괴뢰라고 썼어요. 근데 저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도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스포츠 중계에다 저렇게 썼거든요. 그리고요. 조선중앙TV에서 이걸 또 설명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여자 축구 우리나라 팀과 괴뢰팀 사이의 준결승 경기가 9월 3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는 우리나라 팀이 괴뢰팀을 4대 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다승한 가운데 끝났습니다. 자, 김용남 선생님 일단 아무래도 더 어색하기도 하고요. 일단 약간 좀 저런 표현을 쓰나 싶기도 한데 근데 사실 북한이요. 사실 이번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러면 본인들을 향해서는 북측이라고 누가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보면 발끈하거든요. 왜 북측이냐고 우리가.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달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마당에 그것도 관영 매체가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남조선도 아닌 괴뢰라고 썼어요.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의 상황이 북한의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중계인데도 저렇게 쓰나요? 뭐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분풀이 삼아서 더군다나 이게 이틀 후에 방송을 한 거잖아요. 예, 늦게 했어요. 북한이 이겼으니까 방송을 했겠죠. 우리가 이겼으면 방송 안 했겠죠. 탁구인가요? 그거는 북한이 졌잖아요, 결승에서.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이 한국 남한 얘기는 아예 안 하고 그냥 뭐 조선이 어떠다 이렇게만 보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뭐 북한이 때마침 이겼고 또 지금 상황이 북한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괴뢰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저거는 늦게 지연 중계한 거니까 작정을 했다는 그렇죠. 거죠. 저거는 작정하고 뭔가. 쓴 건데 이게 북한의 주장은 자신네들의 정식 국호가 따로 있는데 왜 북한 뭐 이런 표현을 쓰냐 뭐 그러면서 한 건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북한은 북측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기분 나쁘다. 뭐 북한도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북한이란 표현도 화를 내고. 근데 제 기억에 보면 2018년 9월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해서 평양에서 연설을 하면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랬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니고 남한 대통령도 아니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가리켜서 호칭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한의 다시 평화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시는 거 보니까 야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게 그냥 한 개인의 문재인으로 북한을 방문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평양 가서도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뿐만 아니라 국가를 격화시키고도 다시 평화를 주장하시는 게 참 일종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신 승리 아닌가 싶습니다. 참 본인만의 정신 승리. 알겠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 괴뢰 표현인데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북한하고 스포츠 중계 때 우리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쓰는 격 아닙니까? 거의 이거는. 뭐 우리도 한때 괴뢰 정권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괴뢰라는 게 왜 옛날에 인형극이나 이런 극을 할 때 위에서 줄에 매달린 인형. 인형을 괴뢰라고 하고 괴수는 이제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괴수거든요. 그 손이 괴수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움직이는 분이 괴수죠. 그래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그 상황에 남북 교류 협력법이라든가 협정에서 우리가 남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한반도기를 사용할 때 그때 우리 협정을 맺기를 북측 남측으로 맺었어요. 서로 간에
이걸 뭐 국호를 부르면 두 나라가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 북측 남측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시간이 차라리 상당 그러면 기간이 남측이라고 쓰든가요. 차라리 그러면. 아니 뭐 조선 그다음에 뭐 남측. 남조선 뭐 뭐, 이렇게 쓰든지 그 정도까지는 되는데 괴뢰라고 쓴 것은 최근의 예. 그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 그다음에 북한이 러시아와 또 중국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일종의 지금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예.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그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괴뢰다 이런 입장을 대내적으로 굉장히 그 많이 유포해 왔거든요. 저는 저런 표현을 앞으로 상당히 이제 공식적으로 쓰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번에 한번 뭐 여자 축구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분 좋아서 한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 윤석열 정부를 괴뢰 정부다. 뭐 괴뢰에서 뭐 괴뢰 도당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시금석이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아까 김용남 전 의원이 상장에 접근했는데 오늘이 14 남북 공동선언 16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그 관련해서 본인의 이제 SNS상에 관련된 글을 어떤 입장 생각을 올렸는데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남북 관계가 지금 컴컴한 터널 속에 있다. 그러니까 암울하다, 어둡다. 그런데 이걸 써요. 국민들이 절실하게 평화를 바라면 어둠의 시간 끝내고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김주수 전 총장님,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 괴뢰 막 이런 거 등장하는 분위기에서 국민들이 절실하게 힘을 모을 수가 있냐 이거죠. 지금 상황이요, 지금요. 일단 뭐 좀 평화가 안 오고 사실상 남북한 좀 대결 정국이나 이런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절실하다면 국민들이 뜻을 좀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현 정부에 있어서 뭐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9.19 합의, 군사 합의 이런 것들이 일부 군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겠지만 남북 간의 평화의 어떤 조건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파주 저쪽 임진강 쪽 가면 대남방송과 아주 뭐 전 세계에 엄청난 소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일체 없어지고 또 약간의 이제 상징적으로 그 남측 GOP, 그 GP의 어떤 초소도 철거해 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평화 조건을 만들어 왔는데 이런 것을 군사 대결적으로 보면 왜 우리가 힘에 의한 압도적 무력으로 해야 되지 왜 이런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를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과거 우리 정부 내에서 크게 두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진보는 가능한 평화를 관리하려고 대화를 시도하고 보수 쪽은 가능한 힘에 의한 안보를 강조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래식 무기에서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국방비도 30배 이상이고 압도적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지금 핵 하나 가진 것밖에 없고요. 핵은 재래식 무기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최고 책임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동결시켜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핵 문제 푸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20년, 30년 전 재래식 무기에서의 어떤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처럼 대통령이 말을 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그쪽으로 계속 국민들에게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평화가 지금 절실하고 오히려 이제 어떤 전쟁이 날까 이런 두려움까지 있는 것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적한 거죠. 오늘 사실 14 남북 공동선 16주년 날 과거에는 뭐 굉장히 행사도 크겠는데 사실 북한하고 우리와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또 괴뢰라는 표현까지 등장해서 많은 분들이 저런 표현은 어떻게 쓸까? 스포츠 중계 쓸까? 뭐 해서 많은 얘기를 오늘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좀 따로 봤고요. 마지막 주제 역시 뭐 정치권과 관련돼 있는데 연예인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배우와 가수입니다. 배우와 가수. 두 명의 배우와 가수. 아시겠죠? 누군지. 자,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 최근에 지난달 이승만 기념관에 5천만 원 기부했다. 이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입장을 본인이 내는데 과오 감싸자는 것 아니고 공을 살펴보며 미워 말고 화합하자는 뜻입니다. 본인의 기부의 의미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 여기서 이승만 전 대통령인데 그분께 감사한 것은
북한 같은 나라 안 되도록 한 것이다. 이거에 굉장히 고맙게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냅니다. 김용남 전우요? 예. 왜 오늘 이런 입장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영애 씨가 이승만 재단에 기부를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어요. 예, 그게 알려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집요하게 이영애 씨를 비난 내지는 비판하는 기사들과 뭐 댓글 이런 게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일부 언론사에서 이승만 정부의 그 잘못된 점을 그 애써 감추고 미화하려고 한다. 뭐 역사 왜곡이다. 뭐 이런 식의 비난과 그러니까 비판이 비난과 계속 비판의 반응을 많이 받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영애 씨가 다시 한번 입장을 내면서 원래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자기는 김대중 재단이나 노무현 재단에도 후원을 했었다라는 조직 것까지 대통령 제대도 다 후원을 했다. 밝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재단에 기부를 하는 것을 계속 비난을 하니까 입장을 밝힌 건데 그래서 과오를 감싸자는 거 아니다. 그렇죠. 이걸 굳이 설명을 했군요. 근데 입장은 명확해요. 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나라가 안 되도록 만들어준 거. 그러니까 마오쩌둥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했잖아요. 뭐 027이고 예. 과가 3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공도 있고 과도 예. 있습니다만 과만 너무 부각해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일단 기부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훈훈한 미담이잖아요. 이게 정치 뉴스로 등장하는 거는 이것도 우리 사회가 조금 비정상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주제는 이 내용, 연예인들의 어떤 입장과 목소리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뭔가 자꾸 커지고 이거를 좀 짚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서요. 가수 김윤아 씨.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밝혔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 가수 김윤아 씨가 밝힌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공개적 표현을 신중해야 된다.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낸 거거든요. 이러자 이거에 대해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또 다시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윤아 씨에 대해서 그런 발언이 부적절하다, 신중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 어느 누구도 이영애 씨가 이승만 대통령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당 차원에서 문제 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종욱 전 장관. 가만히 내용을 좀 듣고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김윤아 씨는 야당 쪽으로 보는 거고 이영애 씨는 여당 쪽으로 간자고 정치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럼 지금? 저는 정치권이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근데 저는 뭐 가수 김윤아 씨랑 배우 이영애 씨를 되게 좀 좋아하는 분들인데 예를 들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보게 되면 심한 경우는 국민들 70% 정도가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뭐 다른 건 60% 정도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저도 많은 국민들이 여기서 우려하는 거잖아요. 우려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이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당대표가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유인촌 지금 장관 후보자는 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과거에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계가 거기에 상처가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발언을 하시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여기 이영애 배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이영애 씨 같은 방식은 좀 뭐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고 공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자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정치권에 오게 되면 소위 이제 뉴라이트나 아스팔트 보수가 이승만 그 전 대통령을 건국의 주역 또는 국부로 내세우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갖다 지우려고 하는 흐름들과 결합됐을 때 악영향이 발생을 분명히 합니다. 근데 우리 헌법 전문에 뭐가 있냐면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다음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인데요. 이 불의가 뭐냐면 이승만 정권이에요. 이게 좀 고통스러운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정치의 문제랑 결합시키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연예인들의 자유로운 발언들을 좀 보장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두 명의 연예인과 관련된 정치권에 뭐 그냥 누구 편, 내 편 이렇게 나누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분위기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나누는 것인데 사실 우선 배우 이영애 씨에 대해서는 저분이 그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그 전에도 예. 뭐 기부금을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회적으로 연예인이 저런 정도의 그 의지를 갖고 소신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비정상적인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예. 대한민국의 건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냐 또는 그 1948년 8월 15일이냐 이걸 두고 싸우고 있어요.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3.1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예. 이어받아서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언제 건국했느냐 그걸 왜 싸우느냐는 거죠.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맞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것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예. 이야기를 하고 문제 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고 저는 뭐 가수가 후쿠시마 원전수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뭐 그것도 그 자체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는데 과거에 김정일 최고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잘못된 것으로 뭐 청산가리 입에 넣겠다는 그런 언론 연예인이 알겠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